이건 단순한 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거짓말을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한때 지구상에 존재하는 다이아몬드의 97%가 단 한 명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그는 공급을 통제했고 가격을 조작했으며 사람들의 사랑까지 설계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믿음, 다이아몬드는 영원하다. 사실은 누군가가 만든 가장 성공한 마케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평범한 이민자 소년에서 세계의 욕망을 지배한 남자, 어니스트 오펜하이머가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아프리카의 땅을 장악하고 다이아몬드 시장을 독점하며 전 세계 사람들의 감정까지 지배하게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돈보다 더 위험한 것, 욕망을 지배한 한 남자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880년대) 프레드베르크. 이 평범한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한 유대인 소년이 있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던 중산층 집안. 하지만 이 소년의 선택은 전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16살, 대부분이 학교에 남아있을 나이에 그는 모든 걸 뒤로하고 런던행 배에 몸을 실어버립니다. 목적지는 다이아몬드 중개회사 덩클스 앤 컴퍼니. 말단 사무원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시작했지만 그의 시선은 이미 돈이 아니라 시장 전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902년 22살 회사는 이 젊은이를 더 큰 판으로 밀어넣습니다. 저 친구를 킴벌리로 보내자. 이 판단이 훗날 전 세계 다이아몬드 가격을 좌우하게 될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당시 킴벌리는 말 그대로 광기의 땅이었습니다. 땅을 파면 보석이 나왔고 전 세계에서 몰려든 사람들이 일확천금을 꿈꾸며 서로를 짓밟던 곳. 하지만 오펜하이머는 달랐습니다. 그는 다이아몬드를 캐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람을 읽었고 권력이 어디로 흐르는지 파악했으며 그 흐름의 중심으로 스스로를 밀어넣었습니다. 그리고 1908년 단 6년 만에 28살의 외국인 청년이 이 도시의 시의회 의원이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불과 몇 년 뒤인 1912년 그는 결국 시장 자리까지 올라섭니다. 이쯤 되면 그는 더 이상 사업가가 아니었습니다.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도시 자체를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진짜 기회는 언제나 그렇듯 혼란 속에서 등장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일이 패배하자 아프리카에 있던 독일의 광산 채굴권은 모조리 압수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전쟁도 끝났으니 안정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오펜하이머의 머릿속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이 순간을 끈이 아니라 가장 싸게 제국을 살 수 있는 타이밍으로 봤습니다. 그는 재빠르게 남들이 외면한 주인 잃은 광산 지분들을 하나씩 쓸어담기 시작한 거죠. 이 과정에서 그는 한 남자를 만납니다. 윌리엄 하놀드. 모두가 포기한 땅. 남아프리카 이스트랜드에 거대한 금맥이 숨어 있다고 확신하던 인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거긴 이미 끝난 땅이야. 하지만 오펜하이머는 달랐습니다. 그는 데이터보다 확신을 샀습니다. 그리고 1917년 둘은 함께 앵글로 아메리칸을 설립합니다. 문제는 자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남자의 진짜 무기가 드러납니다. 그는 아무도 믿지 않는 땅에 세계에서 가장 큰 돈을 끌어옵니다. 바로 JP 모건. 모두가 헛소리라고 치부하던 계획에 세계 금융의 심장이 베팅을 한 겁니다. 결과는 완벽한 반전이었습니다. 금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이미 다 파봤다고 단정하던 바로 그 땅에서요. 이 한 번의 성공으로 오펜하이머는 단순한 사업가를 넘어 판을 설계하는 플레이어로 올라섭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했거든요. 그의 진짜 목표는 처음부터 금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욕망을 지배하는 돌, 다이아몬드였죠.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영국이 차지한 남서아프리카에는 다이아몬드가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미 그 땅에는 자리를 굳힌 진짜 권력이 있었던 거죠. 바로 드비어스,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세실 로즈의 후계자들. 다이아몬드 시장을 수십 년간 지배해온 절대 강자였습니다. 하지만 오펜하이머의 눈에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강했지만 느렸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있는데도 여전히 구식 방식에 매달려 있었죠. 그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킴벌리 시장 출신이라는 정치적 경력, 지역 유지들과의 인맥, 그리고 영국 정부와의 연결까지
자신이 가진 모든 카드를 한 번에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1920년대 초 결국 판을 뒤집습니다. 남서아프리카 다이아몬드를 5년간 독점 판매할 수 있는 권리, 말 그대로 누가 팔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자리에 올라선 겁니다. 이건 단순한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다이아몬드 산지 중 하나를 통째로 쥐었다는 뜻이었죠. 당연히 드비어스가 가만히 있을 리 없었습니다. 이 회사는 1871년 세실 로즈가 세운 이후 남아프리카의 광산들을 하나씩 집어삼키며 거대한 제국을 만든 존재였습니다. 1888년 드비어스 통합광산으로 재편된 뒤에는 사실상 다이아몬드 시장 전체를 장악해버렸죠. 그리고 그들이 만든 가장 무서운 무기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공급 통제. 런던의 거대 상인들과 손잡고 다이아몬드 신디케이트를 구축한 뒤 시장에 풀리는 물량을 완벽하게 시작합니다. 많으면 잠그고 부족하면 풀었죠. 가격은 자연스럽게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이게 바로 희소성입니다. 사실 다이아몬드는 생각만큼 희귀한 보석이 아닙니다. 하지만 드비어스가 공급을 철저히 통제하면서 사람들은 그 돌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으로 믿기 시작했습니다. 가격은 치솟았고 드비어스는 그 믿음 위에서 막대한 부를 쌓아 올렸습니다. 그렇게 완벽하게 굴러가던 시스템에 균열이 생깁니다. 바로 오펜하이머라는 변수였죠. 드비어스 입장에서는 불편한 존재였습니다. 저 독일 청년이 우리 영역을 침범했다. 하지만 오펜하이머는 정면으로 싸울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거든요. 이 게임은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판 자체를 바꾸는 사람이 이긴다는 걸. 1920년대 다이아몬드 시장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제4 세계대전이 끝나자 멈춰있던 광산들이 일제히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고 시장에는 다이아몬드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공급이 수요를 압도하자 가격은 급락했고 킴벌리의 오래된 광산들은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업계 전체가 붕괴 직전까지 몰렸죠. 하지만 모두가 공포에 질려 있을 때 오펜하이머는 전혀 다른 걸 보고 있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지배자가 바뀌는 순간이다. 그리고 1929년 그는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드비어스 주식의 22%를 사들인 겁니다. 사실상 최대 주주가 된 겁니다. 단 한 번의 대담한 움직임으로 오펜하이머는 자신이 도전하던 그 거대한 제국의 주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순간 게임은 끝났습니다. 오펜하이머는 더 이상 경쟁자가 아니라 세계 다이아몬드 시장의 중심에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오펜하이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거든요. 단순히 드비어스 한 회사를 소유하는 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가 원한 건 시장 전체를 완벽하게 통제하는 시스템이었죠. 그래서 탄생한 것이 바로 중앙 판매 조직 CSO였습니다. 개념은 단순하지만 치명적이었습니다. 전 세계 주요 다이아몬드 생산자들을 하나로 묶고 CSO를 통해서만 판매하게 만든 겁니다. 이제 누가 얼마나 팔 수 있는지, 언제 시장에 물량이 풀릴지 모든 결정은 CSO에서 내려졌습니다. 완벽한 독점 시스템이 만들어진 순간이었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변수가 터졌습니다. 대공황. 전 세계 경제가 붕괴하면서 사람들은 생존조차 버거워졌고 다이아몬드는 순식간에 쓸모없는 사치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수요는 바닥으로 추락했지만 광산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팔리지 않는 다이아몬드가 산처럼 쌓이기 시작했죠. 오펜하이머는 가장 냉혹한 결정을 내니다. 드비어스 산하 광산 대부분을 스스로 폐쇄해버린 겁니다. 생산을 줄여서라도 가격을 지키겠다는 선택이었습니다. 시장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죠. 동시에 CSO 회원사들에게 제안을 던졌습니다. 우리가 손해를 나눠 갖자. 대신 가격은 무너뜨리지 말자. 그리고 그는 버텨냅니다. 1930년대 내내 이어진 위기 속에서도 시스템은 무너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다이아몬드는 다시 희귀한 보석으로 남았고 그 뒤에는 한 사람이 만든 보이지 않는 질서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오펜하이머의 제국이 커지면서 드디어 국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945년 미국 정부는 드비어스와 오펜하이머를 반독점법 위반으로 고소했습니다. 시장을 독점하고 가격을 조작했다. 너무나 명확한 혐의였죠. 그런데 이때 그의 대응이 놀라울 정도로 교묘했습니다. 그는 정면으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방향을 틀었습니다. 나는 강제한 적 없다. 그들이 원해서 협력한 것이다.
책임을 시스템이 아니라 참여자에게 돌려버린 겁니다. 법의 빈틈을 정확히 파고든 논리였죠. 결 이 거대한 소송은 제국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또다시 빠져나갔고 자신의 독점을 그대로 유지했죠. 하지만 그는 다이아몬드에만 머물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미 다음 판을 준비하고 있었죠. 그의 시선이 향한 곳은 또 다른 황금의 땅, 남아프리카의 금광지대였습니다. 특히 오렌지 자유주 지역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금 매장량을 자랑하던 곳이었죠.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다이아몬드의 왕이라 불렀지만 그 사이에서 그는 조용히 앵글로 아메리칸을 금 산업의 핵심 플레이어로 키워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1950년대 그는 결국 두 개의 제국을 동시에 지배하는 인물이 됩니다. 다이아몬드와 금, 인간의 욕망을 움직이는 두 축을 모두 손에 넣은 남자가 된 거죠. 이제 그의 나이는 70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멈추기는커녕 오히려 마지막 야심찬 계획에 착수했죠. 목표는 단 하나, 이 제국을 영원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그 해답으로 그가 선택한 건 의외로 광산이 아니라 사람들의 머릿속이었습니다. 1940년대 후반 그는 광고회사 NW 에어앤선과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1947년 역사상 가장 강력한 한 문장이 탄생합니다. 다이아몬드는 영원하다. 이 문장 하나가 세상을 뒤집어 버립니다. 어느 순간부터 전 세계 남자들은 약혼할 때 반드시 다이아몬드 반지를 사야 한다고 믿기 시작합니다. 2달치 월급이라는 기준까지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죠. 누가 만든 규칙일까요? 법도 전통도 아닙니다. 다이아몬드를 파는 사람들이 만든 기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걸 당연한 문화로 받아들였습니다. 영화 속 주인공들이, 잡지 속 광고들이, 그리고 할리우드 스타들까지 모두가 다이아몬드를 사랑의 상징으로 포장하기 시작했거든요. 그 결과는 폭발적이었습니다. 다이아몬드는 더 이상 부자들만의 사치품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중산층 결혼식의 필수품이 되어버렸죠. 오펜하이머는 단순히 시장을 지배한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욕망 그 자체를 설계하는 데 성공한 겁니다. 이 시점에서 오펜하이머의 제국은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까지 커져 있었습니다. 앵글로 아메리칸 계열사만 200개 이상, 남아프리카 금 생산의 상당 부분과 트랜스발 석탄의 절반 가까이, 그리고 전 세계 구리까지 손에 쥔 상태였죠. 단순히 광물만이 아니었습니다. 철도, 식품, 심지어 폭발물까지 그의 영향력이 닿지 않는 산업을 찾는 게 더 빠를 정도였습니다. 이쯤 되면 그는 사업가가 아니라 하나의 경제 시스템 그 자체였습니다. 남아프리카 경제에서 그의 이름을 빼면 이야기가 성립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는 드비어스 회장이자 앵글로 아메리칸 회장, 금융, 철도, 은행까지 얽힌 수많은 핵심 직함을 동시에 쥐고 있었죠. 실제로 당시 주요 금융거래 중 그를 거치지 않은 건 거의 없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쟁으로 유럽의 다이아몬드 가공 공장들이 파괴되자 오펜하이머는 즉시 남아프리카에 새 공장을 세웠죠. 위기는 곧 황장 기회. 이 공식은 끝까지 유효했습니다. 하지만 권력이 커질수록 균열도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의 제국은 이제 남아프리카 정부조차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해 있었죠. 둘의 관계는 협력과 견제가 뒤섞인 묘한 긴장 상태였습니다. 정부는 드비어스와 앵글로 아메리칸이 경제를 떠받치고 있다는 걸 알았고, 오펜하이머는 정치적 안정이 사업에 필수적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남아프리카가 국제 제재를 받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죠. 아파르테이트 체제 때문이었습니다. 아파르테이트는 1948년부터 유지된 백인 소수 정부가 흑인 다수 인구를 법으로 분리, 통제했던 체제입니다. 오펜하이머 가문은 겉으로는 사업은 이익뿐 아니라 사회에도 기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지만 그 이면에는 제국을 유지하기 위한 현실적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 해리 오펜하이머는 반아파르트헤이트 성향의 정치 세력을 지원하기도 했고, 헬렌 서스먼 같은 인물이 그 중심에서 싸우고 있었죠. 분명 변화의 움직임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언제나 사업이 살아남는 선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또 하나의 얼굴이 있습니다. 바로 착취입니다. 오펜하이머의 제국은 수많은 이주 노동자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의 회사들은 남아프리카 최대 규모의 이주 노동 시스템을 운영했고, 대부분의 노동자는 흑인 남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고향에서 떨어져 광산으로 보내졌고,
가족과 함께 살 권리조차 없이 열악한 기숙사에 갇혀 살아야 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단순한 노동 구조를 넘어 이후 국가 정체로까지 이어지며 수십 년간 수많은 세대를 묶어두는 촉새가 됩니다. 겉으로는 영원한 사랑을 상징하던 다이아몬드. 하지만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현실은 훨씬 복잡했습니다. 블러드 다이아몬드에서 그려졌듯 일부 다이아몬드는 실제로 전쟁 자금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앙골라, 시에라리온, 중화아프리카 공화국. 이 지역들에서 다이아몬드는 축복이 아니라 분쟁의 연료가 되었죠. 드비어스는 직접 전쟁을 일으킨 건 아니었지만 그 시장 안에서 활동하며 끊임없는 비판에 직면합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다이아몬드, 이른바 블러드 다이아몬드 문제는 결국 기업의 명성과 도덕성을 정면으로 흔들어 놓았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부유한데도 여전히 가난하다. 이건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다이아몬드가 남긴 가장 잔혹한 역설이었습니다. 어니스트 오펜하이머는 분명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한 소년이 시작해 전 세계의 공급과 가격, 그리고 사람들의 인식까지 지배하는 위치에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그 찬란한 성공의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대가가 있었습니다. 이름 없이 사라진 노동자들, 가족과 생이별한 채 광산에 묶여 살아야 했던 사람들, 그리고 시스템 속에서 인간이 아닌 부품으로 살아간 수많은 삶들. 그는 말년의 변화를 이야기했지만 한번 만들어진 구조는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1994년 아파르트헤이트가 종식되었으니 세계는 환호했고 남아프리카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듯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기대했습니다. 정의가 실현되고 과거가 청산될 것처럼 보였죠. 광산과 자원도 국민에게 돌아갈 거라고요. 그러나 현실은 더 복잡했습니다. 새롭게 집권한 아프리카 국민회의 정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과거를 바로잡을 것인가, 아니면 경제를 지킬 것인가. 결국 선택은 타협이었습니다. 드비어스와 앵글로 아메리카는 살아남았. 국유화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책임 역시 온전히 묻혀버렸습니다. 나라는 자유로워졌지만 권력의 구조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더 보이지 않게, 더 정교하게 남아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여전히 다이아몬드를 봅니다. 빛나고 완벽하고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작은 돌. 하지만 한 걸음만 물러서서 생각해보면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왜 하필 다이아몬드일까요? 왜 사랑은 반드시 그 돌로 증명되어야 할까요? 그 답은 자연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한 세기 전 한 남자는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바꾼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가치라고 믿는 기준 자체를 바꿔버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의 산업은 단순한 시장을 넘어 문화가 되었고 사람들의 감정 속에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그 반지를 건네며 영원을 약속합니다. 하지만 그 반짝임 뒤에는 우리가 보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존재합니다. 권력, 독점, 설계된 희소성, 그리고 그 아래에서 희생된 수많은 삶들. 어쩌면 진짜 질문은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도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이야기 속에서 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어니스트 오펜하이머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 신화가 아닙니다. 이건 자본주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권력이 어떻게 시장을 넘어 사람들의 생각까지 지배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누가 웃고 누가 침묵하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다이아몬드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은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아는 순간 그 작은 반짝임은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의미로 보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